이 제균을 위한 영양제나 한약의 장점은 유익균은 살리고 유해균만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논문도 참 많습니다. 특히 자폐와 연관이 깊은 클로로스트리디움균은 항생제로 제거가 되지 않고 유익균이 그 균을 억제해야 하는데, 항생제를 복용하면 유익균이 죽어서 오히려 그 클로로스트리디움균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균만 억제하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방의 뇌과학입니다. 이제부터 이 제균에 대해 자세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제균을 위한 영양제나 한약은 이 체질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태양인과 소양인 같은 양체질에는 오레가노 오일, 베르베린, 한약으로는 황련이 효과적이고요. 태음인, 소음인 같은 음체질에는 마늘 오일, 생강 오일, 그리고 정향 오일이 좋습니다. 정향은 마라탕 재료로도 많이 쓰이죠. 그렇다고 마라탕을 먹이지 마세요. 아이한테 너무 맛이 강하니까. 한약재로는 곽향이 좋습니다. 한약은 하나의 약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약을 보조하는, 주인공을 보조하는 여러 약재가 함께 들어가 팀을 이루어서 처방이 됩니다. 마치 게임에서 딜러, 탱커, 힐러가 조화를 이루듯 하나의 팀을 이룹니다. 제균하는 약재와 함께 소화기 운동을 개선하는 약, 그리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 특히 이 담적을 제거하는 약재가 들어갑니다. 이 담적을 제거하는 약재는 이 기능의학에서 말하는 바이오필름 제거제와 유사한 역할을 해요. 이 바이오필름은 이 장내 유해균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바이오필름을 제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능의학에서도 소화 개선을 위해서 염산이나 소화효소제를 함께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 제균을 위한 영양제나 한약의 장점은 유익균은 살리고 유해균만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논문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백동이라는 할미꽃에서 추출한 성분이 유익균은 유지하면서 유해균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특히 자폐와 연관이 깊은 클로로스트리디움균은 항생제로 제거가 되지 않고 유익균이 그 균을 억제해야 하는데, 항생제를 복용하면 유익균이 죽어서 오히려 그 클로로스트리디움균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균만 억제하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맛과 향이 참 강해요. 아이들이 먹기가 참 힘들 거예요. 마늘이나 생강은 너무 자극적이고, 황련이나 베리베린 같은 약재는 엄청나게 써서 먹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올리고당이나 스테비아를 몽땅 넣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제균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4주에서 12주 정도 걸리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양제나 한약을 먼저 제균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항생제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로 먼저 시작하면 유익균도 함께 억제되기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항생제 복용으로 장내 미생물 이상이 생긴 아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로는 이 노르믹스, 성분명은 리팍시민이고요. 그리고 후라시닐, 성분명은 메트로니다졸 같은 약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해주실 것입니다. 장점은 아이들이 복용하기 편하고 제균력이 강해서 2주에서 4주 정도로 치료 기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유익균도 같이 죽기 때문에 제균 후에는 적절한 유산균제를 복용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변 이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대변 이식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여 피보나 디스바이오시스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몇 년 전 외국 연구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대 연구팀에서 대변 이식이 자폐 아동의 증상 개선에 큰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변 이식을 받은 자폐 아동들은 정상적인 대사 패턴을 회복하고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으며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동안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치료의 환상은 금물입니다. 대변 이식은 간단한 치료법이 아니에요. 이 강력한 항생제로 장내 미생물을 모두 전멸시킨 뒤에 다른 사람의 대변을 이식합니다. 이 미생물이 전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고, 또 이식된 대변에 미처 발견되지 않은 병원체나 바이러스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혈처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변 이식을 만병통치의 기적 같은 치료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에 실패하면은 차선책으로 대변 이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제균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유익균을 보충해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유산균 제제를 선택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걸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유산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토피, 비염,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변비냐, 설사냐 같은 증상을 첫 번째 기준으로 유산균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체질을 두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더욱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질은 아이가 흥분성이냐 안정성이냐를 구분하는 것인데 신경 전달 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전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윤성이는 양체질의 변비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표에서 뭐가 좋을까요? 저기 파라카세이 보이나요? 그리고 무레비스 같은 유산균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음체질인데 설사가 심한 경우라면 에시도필러스와 카세이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제균 치료 후에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꾸준히 잡아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변비나 설사 그리고 체질을 고려해서 유산균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윤성이는 세로토닌이 과다하고 가바가 부족한 체질에 변비까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레비스나 헬베디쿠스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유산균 제품을 찾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적합한 제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허브 같은 사이트에서 특정 균주를 검색해서
그 균주가 들어간 제품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맞춤형으로 유산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균주를 정리해서 이 댓글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걸로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 같은 프리바이오틱스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약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보가 아직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균을 더 진행한 뒤에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당류, 탄수화물, 즉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당은 유해균, 나쁜 균을 증식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췌장을 치료할 때에도 이 당 섭취가 중요했었는데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식단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장내 미생물 이상을 치료하고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각 단계마다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맞춤형 치료와 꾸준한 관리,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마치 이 장내 미생물처럼 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 아이들의 감각, 감정, 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이 과정이 때론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희망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함께 힘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